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은 33회 시험입니다. 33회 시험이고 첫 만남이니까 OT를 할 건데 2달 지나고 2달 지날 때마다 OT를 그때그때 맞게끔 가볍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OT를 다 할게요. 전체 OT를 다 하고 이 OT가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방향타가 될 겁니다. 암기하고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느끼고 마음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방법대로 가시면 수험생의 길이라는 게 편안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합격하는 데는 보다 더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험에 합격하려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알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마 10초 전에 소통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통하자고 했는데 많이 알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네요. 많이 알면 답 못 찾습니다. 많이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수험생이 아니라 본인이 출제자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답은 오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자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생각하는 순간 오답을 찍도록. 그러면 수험생이 수험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리적인 근거는 알아야죠. 논리적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걸 시험용으로 전환시켜서 답은 항상 직관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학습량을 좁혀드릴 거예요. 단 이 과정에 혼돈은 없도록요. 총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게 10개인데 10개에서 4개를 버리고 6개를 가져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10개를 보다 더 압축할 거예요. 압축해서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들을 학습하죠. 마치 특정한 과목만 우리 시험에 있는 것처럼 학습해서는 안 돼요. 마치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특정한 과목만 있는 것처럼 강의해서도 안 돼요. 불필요한 것은 학습하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까? 학생입니까? 수험생과 학생의 차이점이 뭘까요? 몰라요. 왜? 우리는 초딩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생은 전혀 달라요. 학생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수험생은 현재 만족으로 끝나야 돼요. 수험생은 단기간에 결론을 도출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고 학생은 아니죠.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끝없는 자양분을 받아서 가야죠. 그러면 하나하나를 학습할 때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그게 학생 신분일 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학생 아닙니다.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인데 우리는 끝없이 여러분들은 착각합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본인이 수험생인지 학생인지 끝없이 갔다 왔다 반복해요. 그럼 수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불필요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니까 합격만 합시다. 합격은 아주 쉬워요.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론이라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를 한번 보고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개론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투자를 학습하는 과목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부동산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퀴즈. 어떤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인지를 찾아서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맞추신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앞번 토요일 날 공개 설명회를 할 때 민법쌤하고 같이 하기로 애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개론은 뭘 선택했냐면 부동산 시장의 분석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여기가 일산이니까 일산에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다 자료 준비했는데 본의 아니게 못 오게 되어서 못했는데 조만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산의 내년의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 내년에 일산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오를지 내릴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인데, 일단 그 심리는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심리는 잠시 제외시켜 놓고 다음 이야기로 하고, 결론은 가격은 무엇이든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일산 지역은 공급이 지금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일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 부동산에서. 기존 일기 신도시 형성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성공이 되면 아마 그 후로 가격은 급격하게 오를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일산에서 가장 좋은 주거지는 어디죠? 가장 선호받는 아파트는 어디? 가격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요새는 어디가 가격이 제일 비싸죠? 저기 킨텍스. 그 가격 가지고 논하지 말고 어디가 주거 환경이 제일 좋아요? 호수고경 주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그게 다 만들어진 거죠. 일기 신도시 형성될 때. 그 아파트는 지금 몇 년 됩니까? 30년을 이제 곧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킨텍스에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하고 단순하게 아파트 그 자체만 가지고 논해보세요. 어느 아파트가 편리할까요? 킨텍스가. 그런데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고 났을 때 가치를 생각해봐요. 킨텍스를 앞질러 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일산에서는 리모델링 서서히 이제 하나씩 현수막 붙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두시면 될 겁니다. 리모델링으로 간다라는 흐름이 바뀌는 순간 가격은 바로 뛰어버릴 겁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가격은 아마 당장 리모델링을 하든 안 하든 가격의 상승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가격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방금처럼 우리가 특정한 부동산에 특정한 주식에 특정한 금에 투자를 할 때는 먼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요. 왜 매번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다 그럴까요? 일산은 주택이 부족할까요? 일산이라고 자꾸 단정짓고 고양시죠. 그럼 고양시를 전제합시다. 고양시는 아파트 공급량과 수요자 입장을 놓고 볼 때 공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대비로 한다면 공급이 많다는 거죠. 근데 방금 왜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까요? 매년 필수 수요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인구수. 지금 고양시는 인구가 얼마죠? 몇 명인지 몰라도 100만은 넘었죠. 100만이 넘었으니까 뭐 특별 뭐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인구수 곱하기 0.005 계산기 눌러봐요. 그 숫자 곱하기 0.005가 해마다 필요한 주택수예요.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일산은 공급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부동산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왜 힘들죠? 땅이 있어야죠. 그죠? 강남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국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에 있기는 있는 전부 다 조금씩 대단지를 지을 만한 정도의 토지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면 그렇게 하겠죠. 이제는 강남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대규모로 공급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에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500가구, 어떤 지역은 300가구 이런 식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1000가구,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급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꾸겠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일단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자, 그리고 지금 2021년 11월이죠. 부동산에 투자할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일산의 가격은 오른다라고 얘기해놓고 투자할 시기냐 아니냐 물어보면 아이고 글쎄요 그러고 뭐 일관성이 없습니까? 좀 일관성 있게 갑시다 최소한. 자, 2021년 11월 현재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투자할 시기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봐야죠. 금리의 흐름을.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강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가격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대출 규제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 싶기는 한데 구매력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격의 하락으로 단정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론해서 다룹니다. 이제 곧 2022년이죠.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부로 여러분들이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했다고 전제합시다. 기존에 있던 다주택을 팔고 지금 1주택입니다. 1주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기존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2년간 거주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아요. 자,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 법률적인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들을 알아야만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으로 갈 건지 주식으로 갈 건지 등등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에요. 아무런 말 필요 없어요. 이게 경제법칙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들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역시 가격에 의해서. 근데 가격이라는 개념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가치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가격이라는 것과 가치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방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산에서 주거지로서 가장 좋은 곳은 호수공원 주변이라고 했죠. 근데 왜 킨텍스가 더 비싼 거죠? 가치와 가격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의 개념과 가격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요.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자보다는 킨텍스 쪽으로 수요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양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자재비 등등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일산은 호수공원 주변에, 여러분들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투자는 가장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 언젠가 리모델링을 할 거고 하는 순간 가격은 상승폭이 커질 거라고요. 가격과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규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또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도 투자하는 정도도 달라지고 할 텐데,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지식들, 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로 올라가 볼까요? 과거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던가요? 완화시켰습니까? 그 위에 정부로 올라가 보세요. 규제를 하던가요? 완화를 하던가요? 자, 노무현 정부로 갑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켰죠. 노무현 정부 때 공급 물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어떤 정부보다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은 다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심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죠. 계속해서 올랐고 공급 물량은 제일 많았고, 그 공급 물량의 효과는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죠. 이명박 정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뉴스를 탔습니다. 지금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값 싸니까 서울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느 정권 때요? 박근혜 정부 때요.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올려놓았던 그 가격은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9년 동안 계속 가격은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다시 가격은 올랐죠. 지금 또다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 확대 정책을 금리를 낮추었다고요. 돈을 많이 풀었다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지금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정부는 사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대출 더 이상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금융이 어떻게 되느냐, 대출이 자유로우냐,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표현들 하나씩 잘 봐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요. 5개 제목들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기본적으로 67.5%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몇 점 받으면 합격하죠? 60점. 이 5개 단원에서 평균 67.5%가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21회 시험에서도 67.5%가 출제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시기이냐 아니냐고 물었죠.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론해서 다룬다고요. 우리 흔히 입지라는 얘기 많이 쓰죠. 입지. 위치가 좋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왜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는 거죠? 호수공원이 보이니까? 그러면 바다가 보이는 데는 허벌나게 좋겠구만요. 자, 힌트. 지금 배경에 있는 이 아파트는 부산입니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부산의 아파트의 장점이 뭘까요? 부산의 아파트의 장점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가? 아니죠. 극히 일부 제한적인 아파트가. 그냥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서 해운대구의 일정한 지역에서 이런 걸 희소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의 아파트 값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수요 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희소성의 논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산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바다 조망이 잘 되는 그런 아파트가 매력적이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입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해마다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급해줘야죠. 우리나라는 공공임대를 정부가 하는 거죠. LH나 서울시 같으면 SH나 경기도 같으면 경기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미국은 민간 건설회사예요. 민간 건설회사인데 그 민간 건설회사는 공공임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임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임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아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 민간 건설회사에게 공공임대를 위탁하는 거죠. 그럼 그 민간 건설회사는 다른 민간 개발은 못해요. 공공임대만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민간 건설회사가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질적인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양적인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양쪽으로 많이 늘려야 그 회사의 수익이 커질 테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태여 정부가 거기다가 관여할 필요 없이 민간 건설회사 누군가와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되죠. 이제부터는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 개발을 원하는 건설회사가 있으면 지원하라고 하고 적합한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임대만 공급하게 하는 거죠.
그럼 질적 수준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고 공급량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거기 있는 물론 이번에 LH 사태나 특정한 민간 기업이 하더라도 똑같은 일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정부는 먼저 그들에게 공유될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예. 개발하면 그 다음 팔아야죠. 마케팅도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론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총 몇 가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세더니 11개입니까? 12개일 텐데. 아이 진짜 안 할래 씨 진짜. 이거 세는 것도 막동원이 나와서 손으로 세봐요. 몇 개 나오는지. 전체 몇 개? 12개 단원이에요. 12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에서 대략 70%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5개 단원에 집중해야 되고 결론은 이 5개 단원과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합격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감정평가가 1등입니다. 16% 나왔습니다. 곧 투자론이 아마 그 순위를 따라잡을 거예요.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금융, 정책, 수요 공급. 이 5개 단원의 최근 10년 동안의 출제 비율은 이랬습니다. 2021년 32회 시험도 동일하게 문항수는 총 27문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단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개 단원과 멀어지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번 우리 11월, 12월 과정에는 5개 단원만 할 겁니다. 1, 2월 과정에서 5개 단원에 집중할 겁니다. 시간은 여기다 다 집중할 겁니다. 누구나 다 책을 딱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그래서 1페이지를 딱 넘겨서 열심히 읽어봅니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런 분야예요. 그거는 나중에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열정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어서 출제가 되겠죠. 분명히 중요도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A라는 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B라는 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중요도는 동일할 것이고. 그래서 그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제공된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시면 돼요. 5개 단원에 집중하시고요. 자, 그 이외에 부동산 총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3문제, 4문제 출제됩니다. 입지, 개발, 이렇게. 부동산 관리, 평균 1문제 정도. 근데 올해 21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마케팅도 평균 1문제인데 32회 시험에서는 2문제나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기 변동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출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으로 말한다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출제 비율이 낮은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다라는 개념이에요. 표현을 좀 바꿀게요. 출제 비율이 높은 파트들은 학습해야 될 볼륨 자체가 많아요. 반면에 출제 비율이 낮은 파트는 볼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합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파트들은 상대로 점수 받기가 용이한 파트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나오는 파트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를 다 맞춰야죠. 그런데 구태여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요. 예, 빠르면 3월이고 아니면 더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손댈 필요 없어요. 3월 달에 할게요. 1, 2월 달으로 가급적이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여러분들은 5개 단원에 5개 단원 제목이 뭐였더라?
수요 공급이 있었고 또 투자도 있었고 정책이 있었고 금융이 있었고 감정평가라는 개념. 논리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관계를 한번 잘 봐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죠.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들 중에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것들은 과세 혜택을 줘요. 그리고 다주택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쪽으로 확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올라야죠.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으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그동안 왜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7천만 원밖에 안 했을까요? 응? 가치가 썩 좋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 지역에 갑자기 수요자들이 가서 가격을 2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가치는 좋아진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이게 고평가 저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걸 순서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결론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감정평가를 얘기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자, 어릴 때 기억해봐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봐요. 어머니에게 여행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 사고 가자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집 사고 난 다음에 가자 그러죠. 그 어머니는 집을 샀을까요? 못 샀겠죠. 왜 못 샀을까요? 그 시절 어머니는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머니들은 아버님이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하죠. 어디다가요? 은행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10%. 근데 부동산 값은요? 20%, 30% 뛰는데 뭔 수로요?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여서 세이브된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집은 못 사요. 집값 상승률이 더 급등하니까. 그럼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야죠.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라면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상승했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 봐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는지. 그래서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금리를 올린다.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수요를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가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당장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나 그건 대세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 일부 부동산에 국한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 5가지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 준비할 건지를 조금 더 몸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리 와요. 자,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몸 푸세요. 몸 많이 풀고 집중해서 잘 봐요. 지금 설명하는 것을 머리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시험 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용으로 사고하세요. 시험과 관계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용으로 사고하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답니다. 죽도록 한답니다. 죽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 준비하세요. 오로지 시험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는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라고 이런 멘트를 쓴다는 얘기는 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꼰대 의식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답만 맞추면 되는 걸.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시험 준비합시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수험생 다수는 해석합니다. 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오답을 찾게끔 출제합니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답은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밥을 했습니까? 밥 안 했습니까? 아침에 밥 안 합니까? 그럼 뭘 드셨죠? 가족들은? 예? 다 밥 안 먹고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입니까? 심플합니다.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집안 좋은데? 아침에 밥 했습니까? 밥을 안 합니까, 다들? 이상한 집이네. 여러분, 밥을 할 때 진짜 물을 부을 때도 과학적으로 딱 그렇게 하십니까?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요. 그 느낌이라는 게 시험 칠 때는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사 어차피 직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사 직관적이라면 시험 공부할 때도 좀 직관적으로 하세요. 왜 시험 공부할 때 갑자기 삶의 기준을 바꿉니까? 왜 그동안 논리적이지 못했던 사고를 논리적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죠. 직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자, 앞에서 강의하시는 쌤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듣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그 알아들어서 뭐 하려고요? 질문해야죠. 좋아.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는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냥 알아만 들은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만 이해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죠. 어느 부분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왜?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단순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학습하든 좋아,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출제되고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출제 경향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답은 반드시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하시라고 했습니다. 답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찾으려면 키워드를 알아야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게 정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끝없이 강조할 건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을 해석하는 순간 끝없는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버린다. 빠져버려서 문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든 학습을 딱 하고 나면 자, 질문해 볼게요. 세종대왕께서는 몇 년도에 사망하셨죠? 몇 살 때 그럼 돌아가신 거죠? 왜 우리 모르죠?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 그분의 업적이 시험 문제였죠.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우리가 학문을 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거지만 우리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세종께서는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돌아가셨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떤 분하고 결혼했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시험 문제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그분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먼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항상 그 내용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출제 유형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범위가 좁아진과 동시에 학습해야 될 내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제발 제발 우리 첫 만남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절실하게 느낄 거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과 주말에 대화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입지론이라는 게 아까 있었다, 그죠? 그중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 입지론을 주창했던 학자는 이 두 사람입니다. 물론 많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학습해요.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아니, 항상 할 때는 학자와 학설은 같이 시작. 해석 그대로 하면 베버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하자. 반면에 레시는 수요자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자. 왜? 그렇게 해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서 한 사람은 비용을 강조한 사람이겠네요. 누가? 베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흐름만 봐봐요. 이게 올해 시험 32의 기출문제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방금 말했습니다. 답은 직관적으로 자꾸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답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2번과) (3번을) 다시 봐요. 베버가 전 생애 동안, 자신의 전 인생 동안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볍게 5초 만에 답 찾고 끝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거는 시험인 거죠. 시험은 시험으로 가야죠. 우리 흔히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농담한 건데 상대는 죽으라고 덤빈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가자고요. 그게 점수를 받는, 합격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험생이 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뭔가를 많이 설명하는 사람의 강의가 뭔가를 깊게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넓게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가면 안 돼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게 깊게 가면 좋죠. 다치지 않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16회 때까지는, 15회 때 16회 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한 3시간 이상 걸렸으니까요. 3시간 이상 걸려서 이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는 수험생한테 장기간 수험생으로서의 기간을 경험하라는 거지 단기간에 합격하고 끝내라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논점을 정확히 잡아봐요. 논점을. 자, 그리고 딱 보면 바로 답이 보이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수업 들으신 분은 원료지수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비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비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보이죠. 그럼 답은 베버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뭘 보라는 겁니까? 출제 유형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보일까요? 비용이 있겠죠. 비용이. 자, 계속해서 가봅니다. 네 번째.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합니까?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사고하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사고하고 그들이 어떻게 출제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출제자면 나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 제발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 그런 걸 애초부터 생각하지 말아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입장이니까요. 출제자 입장에서 파악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응? 그럼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선택한 것이 오케이. 방금 답이 나왔어요.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들어옵니다. 5번 읽어봅시다. 이해가 중요합니까? 암기가 중요합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공이
저는 학부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과목도 상당히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그것은 결론은 수험생을 장수생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결론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험생 대부분은 특히 학력고사 세대는 철저하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했다면 본인이 답을 찾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이해를 한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이해를 하면 암기가 편리하다는 것, 그것 또한 동의 못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보세요. 암기하고 이해하면 안 되나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해가 중요하냐, 암기가 중요하냐는 것은 논하지 맙시다. 단, 방금 적은 것처럼 이해할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이해 문제입니까? 암기 문제입니까? 그렇죠. 암기죠. 이걸 이해하기도 덤빈다. 시간 낭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암기 문제예요. 아, 비용이 좀 배워야 이건 말면 되는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럼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집중해 버렸으니까 그 시간 아껴서 2차 과목 학습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2차는 포기한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5번하고는) 컬러가 약간 바뀌었죠. 컬러가 바뀌었죠. 얘가 더 중요한가 봐요. 제발 좀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하지 마세요.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냥 쭉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뭔지는 아실 필요 없고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것, 부동산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달 임대 수익 들어오죠. 이게 임대 수익. 일정 기간은 지나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 생기죠. 이게 양도 차익. 이게 임대 수익이고 이게 양도 차익이에요. 자, 아직은 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할 거고. 요 구조를 쭉 내려오면서 보세요.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는 세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세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떤 수익에서 빼면 또 다른 수익이 나오고 또 무엇인가를 빼면 또 다른 수익,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가공, 기유, 영순, 이렇게. 그걸 리드미컬 있게 하는 거죠. 또 수험생들은 저걸 또 따라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참, 축을하고 시험과는 관계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답 찾아보세요. 자, 지금은 안 보이죠, 당연히. 자, 봐요. 방금 뭔지는 몰라도 일단 전체 구조가 무엇인가에서 무엇을 뺐었죠. 빼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봐요.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전에서 무엇인가를 차감했더니 무엇인가를 구했다, 뭐 이런 식 개념들. 순매각 대금에서 무엇인가를 뺐더니 무엇이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3번이 O겠는지 X겠는지만 보세요. 틀렸죠? 어디 가요? 그죠? 이렇게요. 왜 이걸 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기를 하는지. 일단은 전체를 먼저 봐요. 숲을 먼저 봐요.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특정한 내용을 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전체를 봐야죠. 전체 구조를요. 자, 딱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에서 무엇을 차감하면 나오죠. 그런데 가산하는 항목이 딱 하나 보입니다. 뭐죠?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가공, 기유가 아니라 전체는 차감을 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만 더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결론은 나중에 이제 요걸 기억하라고 할 거예요. 자, 1번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땡땡이란 비용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가 붙으면 항상 비용을 찾아요. 순자가 붙으면 비용을 찾아요. 여긴 있나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제발 순자 떴죠? 그럼 읽지 말라고요. 비용이 있는지만 쭉 가요. 비용이나 경비나 같은 얘기입니다. 비용을 차감까지 보라고요.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구조를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학습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험용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수업 시간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저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전환시켜서 암기하고 있어야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시험용으로 전환시켰을 때 첫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차감한다. 단 하나 가산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다? 기타 소득이다. 저 기타 소득을 다른 말로 영업 외 수익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 용어들 하나 잠시 보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하느냐? 이걸 기억할까요?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 세전자가 떴다 부채 차감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요. 6번을 다시 봐주세요. 가공기유 하지 말자고요.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 합시다. 두 문자를 따서 전달을 하고 그 두 문자가 머릿속에 입력되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암기했다는 착각도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하세요. 시험용으로. 그리고 6번에 있는 것처럼 시험과 관계없는 거라면 그 어떤 학습도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방향타가 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첫 번째 3월 달에 봅니다. 3월 달에는 그동안 1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준비해 오신 분들이 3월 달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안 봅니다. 왜? 3월 달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느꼈거든요. 야, 이거 모의고사를 보니 40점이 나오거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거든요. 40점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20점 받고 막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를 또 안 봅니다. 자, 다시 그럴 때마다 OT를 다시 들어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타가 될 겁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는 기간 동안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올리거나 하는 것을 여기에 다 올릴 겁니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똑같이 치세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잘 들어봐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 이름으로 밴드를 만드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저렇게 치면 밴드가 대략 한 10개 정도가 떠나봐요. 그래서 다른 밴드에 들어가서 안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밴드에 들어가서 좀 너는 목적이 뭔지, 왜 이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 딱 들어가면 사진이 있는 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있는 밴드가 진짜 밴드입니다. 남의 집 들어가지 마세요. 남의 집 들어가서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하나씩 추가로 전달할 게 있으면 올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앞으로 소통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코로나는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가였는데 코로나가 그 속도를 너무도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가 원래 계획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곧 아마 우리 사회에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곳곳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공상과학에서 봤던 그런 형태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저도 제 집에서 각각 모니터 앞에서, 그리고 그 안경을 쓰면, 국어를 쓰면 우리 서로 이런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질문도 하고. 야, 그게 곧 도래한다는데 몇 년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급격히 빠르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래요. 한 2, 3년 내로 된답니다. 그러면 학교 갈 이유 없지 않을까요? 학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교수님도 집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강의하고 수험생도 자다가 일어나서 수업 듣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곧 그런 시대가 도래한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가 보편화 일반화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사이즈는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창업하기 유용하겠죠. 왜 구태여 사무실을 100평, 200평을 둡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실은 가끔씩 만나서 서로가 회의할 수 있는, 그냥 얼굴 볼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보는 거고, 모든 건 전부 다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학습하고 합시다. 단기간에 합격하고 끝냅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32의 기출문제인데, 자, 아까 우리가 총 몇 개 단원이라고요? 12개를 우리 시험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목차를 표준 목차라고 제시하는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공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가로 속에 있는 게 수요 공급 문제입니다. 5문제 나왔고요. 정책, 투자, 금융, 간평. 그 5개 단원 합치면 합쳐보세요. 숫자 몇 개. 아까 다 말했는데 27, 그죠? 27문항 나왔습니다. 그냥 보시라고 한 겁니다. 10문제, 계산 문제 10문제. 개중에는 계산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주어진다고 계산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 문제라고 본다면 계산 문제는 총 10문제. 오랜만에 10문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0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평균 최근에 주로 7문제가 나오다가 다시 10문제로 갔고, 이제는 이 추세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난이도 아마 쉽게 낮추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뭐 상대평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건 당장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국토부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국토부 입장은 상대평가 원하지 않는답니다. 국토부는 상대평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들의 필요량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면 되지 구태여 상대평가로 전환하진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이 낮춰진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그것에 대해서 협회가 제시한 게 오케이, 그럼 우리 상대평가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또다시 공지문도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도. 상대평가로 변경하겠다라고 그들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바꾸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일단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 신경 쓸 건 없고요. 상대평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31회 시험 대비 32회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아마 모든 선생들 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졌고,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다시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를 10문제 이하로 낮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숫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말입니다.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수학적인 지식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지식과 필요 없다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계산 문제 10문제를 기준으로 7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11월 강의 이 강의 때부터 계산 문제 설명할 겁니다. 난이도는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요.
그럼 난이도 상중하는 무슨 근거로 나누었느냐? 하는 암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하는 어렵다, 쉽다? 쉽다고요? 이런 거짓말. 그럼 암기 다 하신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시장 실패 원인만 암기하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는 쉬운 게 아니라 암기를 하고 있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 그게 하급이고요. 중급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상급은 응용입니다. 상급은 목적이 뭘까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하고 하만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럼 어떤 파트는 상이고 어떤 파트는 하냐?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총 개론에서 몇 개 단원을 학습한다? 12개. 12개 단원 중에 어느 특정한 단원의 문제를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본 거는 학급이고 응용을 해버리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중하를 구태 우리가 구분해서 학습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잠시 후에 첫 강의부터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는 바이블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31회 때 틀린 지문이 33회 때는 옳은 지문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우리 시험은 출제되었던 게 똑같이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꾼다고요. 어떤 식으로? 방금 저렇게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옳은 지문,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만 풀 줄 알고 기출문제만 분석하면 40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 점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동안 기출문제 범위가 여기까지 나왔다면 거기서 필요에 따라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점수는 무난히 해결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 수험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수험생이 스스로 하려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선택한 것이고 인강을 듣는 분들은 그래서 랜선을 선택한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은 쉬울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3번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떤 내용을 처음 접하는 내용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안 보면 몰라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결론은 합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증을 보장해 줄 겁니다. 반복하세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걸 아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반복하세요. 계속해서.